밀라노 올림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서 여권 6개가 사라졌고 경찰은 120분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 도중 경기장은 30분간 암흑에 잠겼고 선수촌에서는 노로바이러스 확진 13명이 격리됐습니다. 개막 4일 만에 도난정 전감염이 연쇄로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같은 선수촌에서 단 한 나라 한국 선수단만은 피해 0이었습니다. 차가운 식당과 달리 한국구역 복도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돌았고 코리아하우스 앞에는 이탈리아 시민 수백 명이 3시간째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8년 전 평창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가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여권 6개가 사라졌습니다. 개막까지 정확히 이틀 남은 오전 9시였습니다. 복도는 이미 통제선으로 막혀 있었고 저는 그 선 앞에 카메라를 올려 앵글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쏟아지는 복도였습니다. 공기에서 나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땀과 금속성 먼지 그리고 불안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저는 알렉스 로만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20년 넘게 찍어온 감독이고 이번이 5번째 올림픽 현장입니다. 5번. 그 숫자만큼 저는 올림픽의 민낯을 봐왔습니다. 열광과 영광 뒤에 늘 감춰진 것들을요. 그리고 그 감춰진 것들은 언제나 예고 없이 터집니다. 화려한 개막식 조명 아래에서도 선수들의 함성 소리 뒤에서도 20년 동안 저는 바로 그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신고 접수로부터 120분 뒤였습니다. 120분. 올림픽에서 가장 길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죠. 그 사이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내도 책임자도 결정도. 이스라엘 선수단 총무 마리아나 코에는 텅 빈 서랍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마치 안에 무언가가 다시 나타날 것처럼요. 저는 렌즈를 더 당겼습니다. 이건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6명의 선수가 국적을 증명할 종이 한 장 없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신분 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조직이 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죠. 이스라엘 코치 2명이 서류 더미를 안고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또 뛰고 다시 물어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저는 셔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기록돼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표정은 분노보다 허탈에 가까웠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서류 한 장 앞에서 멈춰버린 표정이었죠. 이 얼굴들을 렌즈에 담으면서 저는 직업적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조직이 PR 총괄 레오나르도 리치는 취재진 앞에서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기술적 이슈라는 단어를 3번 반복했습니다. 정확히 3번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카메라 각도를 조금씩 틀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얼굴과 그 뒤로 보이는 복도,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두 코치의 빈자리를 한 프레임에 담으려 했습니다. 포장된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균열을 드러냅니다. 5번의 올림픽이 저에게 가르쳐준 단 하나의 원칙이었죠. 레오나르도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촬영 구역을 벗어났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이슈라는 말이 울리는 동안 복도 저편에서 코치들은 여전히 뛰고 있었으니까요.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밀라노의 저녁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반복됐습니다. 빈 서랍, 뛰어다니는 코치, 3번 반복된 그 단어. 렌즈 너머로 마리아나가 의자에 힘없이 앉던 순간이 자꾸 걸렸습니다. 선수들은 이틀 뒤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몸을 아끼고 집중해야 할 그 시간에 그들은 서랍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20분 동안 단 한 명도. 올림픽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올림픽에서 대응이 120분이라니. 이건 시작부터 무너진 겁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걸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120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밀라노는 그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쇼트트랙 경기가 시작되기 20분 전 저는 링크사이드 촬영 구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빙판이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해설 부스에서는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기와 열기가 뒤섞이는 특유의 감각이었죠. 카메라 뷰파인더 안으로 선수들의 워밍업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칼날이 빙판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전날의 피로가 아직 남아있었지만 저는 촬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올림픽은 이미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18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누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꺼졌습니다. 말 그대로 한꺼번에. 조명도, 전광판도, 해설 부스의 불빛도. 순식간에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빙판 위에 있던 선수들이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링크 위에서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을 신고 서 있는 상태로요. 넘어지면 그대로 충돌이었고 충돌이면 시즌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선수들은 이 순간을 위해 4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4년이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경기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50초, 1분, 2분. 백업은 오지 않았습니다. 백업 조명이 들어와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그 상태로 계속 어둠 속에 있었죠. 관중들이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불빛이 빙판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불빛들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기 때문에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빛이 공식 조명을 대신해야 한다는 사실이 경기장의 실패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켠 손바닥 불빛이 올림픽 경기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것이 다큐의 핵심 장면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정확히 30분이었습니다. 경기는 중단됐고 선수들은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링크 사이드에는 조직이 관계자들이 뛰어다니며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탈리아 자원봉사자 사브리나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밀라노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부끄럽다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자기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셔터만 눌렀습니다. 사브리나의 그 굳은 표정이 이 도시 전체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레오나르도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전력 개통 일시 불안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들이밀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경기 중 정전 상황에서 백업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고요. 레오나르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첫날 숙소에서 들었던 기술적 이슈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표정, 같은 회피였죠. 숙소로 돌아와 카메라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정전 순간부터 복구까지 30분의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편집 모니터 앞에 앉아 그 장면들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관중의 플래시 불빛, 어둠 속에 멈춰선 선수들, 무전기를 든 관계자들, 그리고 레오나르도의 침묵. 이 4개의 장면이 하나의 챕터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20년을 찍어오면서 이렇게 편집이 쉬운 취재는 처음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미 충분히 극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지에 2줄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백업이 없다면 이건 경기장이 아닙니다. 그날 올림픽은 조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선수촌 식당을 촬영하기 위해 이른 시간에 취재 허가증을 챙겼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들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입구 앞에 소독제통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공기에서 알코올 냄새가 났습니다. 전날까지 넘쳐났던 선수촌의 활기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경기 전날이 아니라 사고 다음날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식당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뷔페 라인 첫 번째 칸에는 달걀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크램블드 에그였습니다. 그런데 표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건드리면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질감이었죠. 저는 렌즈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 옆에 소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워야 할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서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요.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장면도 기록돼야 했습니다. 차갑게 굳은 달걀 하나가 이 식당 전체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온기가 없는 음식은 선수에게 연료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뷔페 라인 끝까지 천천히 걸으며 렌즈를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음식이 줄지어 놓인 라인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핀란드 팀 닥터 마르쿠 리히티넨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짧게 물었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핀란드 선수 13명이 노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모두 격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13명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작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경기가 있는 선수들이었으니까요. 몸을 만들어야 할 시간에 그들은 격리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4년을 준비한 몸이 경기장이 아닌 병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르쿠는 말을 마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카메라에 오래 담았습니다. 마르쿠가 복도를 떠나고 나서도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식당 음식을 먹지 말라는 지시가 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졌다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핀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팀들 사이에서도 같은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뷔페 앞에 서 있는 선수들의 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서 있다가 내려놓고 나가는 선수도 보였습니다. 먹어야 경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에서 분노보다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에 항의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표정이었죠. 그 침묵이 식당 전체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이번에도 등장했습니다. 식당 관련 위생 기준은 국제 규격을 충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13명 격리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숙소 도난 때도 정전 때도 지금도 조사 중이라는 말이 이 올림픽의 공식 언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침묵을 이번에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얼굴이 담긴 영상이 3개가 됐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 같은 언어였습니다. 이 3개의 장면을 나란히 편집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다큐멘터리가 완성될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일지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선수는 준비됐는데 환경이 망가졌습니다. 창밖으로 선수촌 광장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난, 정전, 그리고 이제 감염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3번의 균열이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보안, 준비되지 않은 전력,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위생이었죠. 그리고 그 3가지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라노는 아직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은 이미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선수촌 내부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켜져 있었고 렌즈는 아무 방향으로나 향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엇을 찍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도난, 정전, 감염. 사흘 동안 3번의 참사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올림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너지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저는 그저 기록자였습니다. 찍고 저장하고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올림픽을 5번 촬영하면서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복도를 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지만 카메라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올림픽의 본 모습인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복도 모퉁이를 돌다가 멈췄습니다. 냄새였습니다. 음식 냄새였죠. 뜨거운 국물 냄새, 밥 냄새, 고기가 익는 냄새였습니다. 선수촌 복도에서 그 냄새를 맡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굳은 달걀이 놓인 뷔페 라인을 막 촬영하고 나온 직후였으니까요. 저는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그 방향을 향했습니다. 냄새가 진해질수록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20년 동안 현장에서 단련된 감각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선수단 구역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놓인 접이식 테이블 위에 도시락 용기들이 가지런히 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흰 김이 복도 천장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 서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알아서 그 온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전체가 차갑게 굳어가는 동안 이 복도의 온도만 달랐습니다. 저는 뷰파인더 너머로 그 김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이질적이었습니다. 나머지 세계와 온도가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밀라노 선수촌이라는 같은 건물 안에서 이 복도만 다른 계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도시락을 들고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이름은 유아였습니다. 23살이라고 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한꺼번에 피어올랐습니다. 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긴장도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동작이었죠. 저는 그 장면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밥이 당연한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선수촌 안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식당 뷔페 앞에서 트레이를 내려놓고 나가는 모습을 불과 30분 전에 목격했습니다. 먹지 못한 선수들과 당연하게 먹는 선수들이 같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유아에게 다가가 촬영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렌즈를 도시락 위로 향했습니다. 뚜껑을 열면 바로 김이 올라오냐고 물었습니다. 유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항상 뜨겁다고요. 매일 이렇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밥이 어떤지 아냐고요. 유아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들었다고요. 차갑다고요. 유아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안타깝다는 건지 다행이라는 건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대사가 없어도 충분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취재 수첩을 꺼냈습니다. 도시락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운영 담당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운영 스태프에게 물었더니 정우진이라는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선수단 운영 총괄 PM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받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 도시락 테이블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시락 용기가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습니다.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용기 옆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수 이름이 적힌 스티커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렌즈에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름표가 붙은 도시락이라는 것은 이 음식이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체 급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뷔페 라인에서 굳어가던 달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주인이 없는 음식과 이름이 적힌 음식의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선수를 기억하고 준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복도 반대편 끝에서 다른 나라 선수 2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쪽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도시락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빈손으로 걸어오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복도였습니다. 같은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뷰파인더 안에 그 두 장면을 함께 담으려고 했습니다. 앵글이 좁아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두 장면이 함께 편집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비가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연출이 필요 없었습니다. 현실이 이미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송을 담당하는 스태프가 새로운 용기들을 카트에 실어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도 담았습니다. 카트 위의 용기들에서도 김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조리된 음식이었습니다. 스태프는 용기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습니다. 자신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저는 그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배송하냐고요? 스태프는 손가락 3개를 들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일정에 따라 추가 배송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저 온도 차이 우연일까요? 적고 나서 다시 읽었습니다. 우연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찍어오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장면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정우진의 답장이 올 때까지 저는 이 복도를 더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도시락 용기들이 아직 테이블 위에 줄 서 있었습니다. 그 온도가 이 올림픽 안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반부터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보여주기 잘하는 나라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도 앞에서 그 선입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출이라면 냄새까지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우진의 답장은 2시간 뒤에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지금 이동 중이라고 30분 후에 선수촌 회의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질문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의 출처, 조리 인원, 배송 횟수, 비용.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첩을 채워가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솔직하게 말해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올림픽 관계자들은 대부분 말을 고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처럼요. 조사 중이라는 말로 모든 질문을 막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기대를 낮추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이 인터뷰도 허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진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쪽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체격은 단단했고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저를 보자 바로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가 짧고 빨랐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빠르게 본론으로 가고 싶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어깨에 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우진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에서 이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숨기고 싶은 게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레오나르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도시락이 어디서 오냐고요? 정우진은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밀라노 현지에 3개의 급식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수촌 근처에 하나, 주요 경기장 2곳 근처에 각각 하나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3군데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정우진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면을 돌렸습니다.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3곳에 핀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 거점에서 선수 위치까지의 이동 경로가 선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경기 일정에 따라 선수가 이동하면 가장 가까운 거점에서 음식이 출발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선수가 어디에 있든 뜨거운 밥이 닿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지도 위에 3개 핀이 이 시스템의 규모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리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36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받아 적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36명이라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수는 70명이었습니다. 선수 2명에 조리사 1명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크게 썼습니다. 선수 70명, 조리 36명. 비율이 상식 밖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올림픽 급식 체계라면 선수 10명에 조리사 1~2명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기준의 5배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배치했냐고 물었습니다. 정우진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선수가 경기 전에 밥을 굶으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잠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잠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선수가 경기 전에 밥을 굶으면 안 된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는 그 당연한 일이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선수 13명은 격리 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식당 음식이 두려워 트레이를 내려놓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한국만 그 당연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우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구조를 준비했냐고요? 왜 시작했냐고요? 정우진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수는 우리 식구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우진은 대회 개막 6개월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밀라노 현지 실사를 3차례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위생 기준과 음식 온도를 직접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개막 전에 이미 선수촌 급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물었습니다. 선수촌 급식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냐고요? 정우진은 표현을 골랐습니다.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확인하지 않으면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확인과 신뢰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은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실사 3차례가 그 경계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비용을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2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22억 원이라고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식 관련 전체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조리 인건비, 재료비, 거점 운영비, 배송비, 설비비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선수 70명 기준으로 1인당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은 약 3주였습니다. 3주 동안 한 선수의 밥을 위해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쓰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 안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수 한 명의 밥값이 아니라 선수 한 명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정우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구조가 과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냐고요. 정우진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과하다는 기준이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선수가 뜨거운 밥을 먹는 게 과한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수는 70명이고 조리는 36명입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 말이 짧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수첩에 그리고 제 머릿속에 22억 원과 36명이라는 숫자가 이 문장을 단단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잠시 복도에 멈춰섰습니다. 창밖으로 선수촌이 보였습니다. 정오의 햇살 아래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속이 비어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도난, 정전, 감염. 그 건물들 안에서 올림픽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복도에서는 36명의 조리사가 70명의 선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창밖 풍경을 담았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온도. 같은 올림픽, 다른 철학. 저는 다큐멘터리를 20년 넘게 찍었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다른 두세 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보여주기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우진은 숫자로 말했습니다. 숫자로 말하는 사람은 연출하지 않습니다. 36명과 22억 원은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개막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우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다고요.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정우진의 걸음이 빨랐습니다. 설명하면서 걷는 게 익숙한 사람의 속도였습니다. 이동하면서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인터뷰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빠를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서 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 현장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 끝 선수단 전용 보급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도시락 용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봤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정우진이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용기 측면에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발열팩 작동 줄이라고 했습니다. 줄을 당기면 내부 발열 반응이 시작되고 3분 안에 음식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3분이라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직접 시연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우진은 망설임 없이 줄을 당겼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반응음이었습니다. 발열이 시작됐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용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용기 표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용기 위쪽 틈에서 작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복도에서 처음 봤을 때의 김이 바로 이 발열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오르던 그 흰 김이 설비와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1분 30초가 지나자 용기 전체가 손에 쥐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정우진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한꺼번에 피어올랐습니다.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측정해보고 싶었습니다. 정우진이 직접 온도계를 국물 속에 넣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68도였습니다. 식당 뷔페에서 차갑게 굳어있던 달걀이 떠올랐습니다. 그 온도와 이 온도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정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정우진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경기 전후로 선수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조리한 음식이 식어버리면 소화 흡수율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선수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온도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발열 시스템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이 도시락이 언제부터 개발됐냐고요. 정우진은 동계올림픽 대비 전용으로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계 경기는 실외 또는 냉각시설이 있는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선수 대기 공간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하 20도 환경에서 일반 도시락은 조리 직후에도 빠르게 식는다고 했습니다. 발열팩이 없다면 선수가 받는 도시락은 이미 식어 있는 상태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뷔페 앞에서 트레이를 내려놓고 나가던 다른 나라 선수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선수들은 식당에서 차가운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이 도시락은 처음부터 그 문제를 예측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정우진이 용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발열팩 하나의 지속시간은 약 40분이라고 했습니다.
경기 전 워밍업 중에 당겨두면 경기가 끝나고 벤치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뜨겁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40분이라는 숫자를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22억 원, 36명의 조리사, 3개의 거점, 영하 20도 대비 설계, 3분 가열, 40분 지속. 숫자들이 하나씩 이어지면서 전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선수 보호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정우진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영국에서 올림픽을 5번 촬영하면서 이런 준비를 본 팀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네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선수가 뜨거운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보장하는 시스템도 당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장면도 담아야 했습니다. 정우진의 표정이 아니라 정우진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이 가장 비범한 말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줄을 당기지 않은 도시락 용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용기들을 다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발열팩이 내장된 온도 보호 용기였습니다. 이름표가 붙은 개인 전용 급식이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버티도록 설계된 식사였습니다. 저는 렌즈를 이름표 하나에 가까이 댔습니다. 손으로 쓴 이름이 스티커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선수 이름이었습니다. 이 도시락의 온도는 그 이름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뷰파인더 너머로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밥이 아니었습니다. 선수 보호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처음부터 당연했던 사람들이 만든 이 용기 앞에서 50이 다 된 나이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발열팩의 김이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야기는 선수촌 복도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전화로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처음엔 지역 매체 기사였습니다. 밀라노 정전 사태, 운영 시스템 도마 위. 몇 분 뒤에는 국제 스포츠 전문지가 같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제목 아래 작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부 국가선수단은 자체 급식 체계를 가동 중. 국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수촌 내 기자단 브리핑룸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난과 정전의 원인을 묻던 질문이 이제는 왜 어떤 팀은 문제를 겪지 않았는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붕괴는 이미 보도됐습니다. 이제 비교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회신 기자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팀 도시락 이야기 사실이냐고요? 3분 만에 가열되고 40분 유지된다는 게 과장이 아니냐고요?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봤다고요. 68도까지 올라가는 걸 촬영했다고요. 기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트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그날 밤 기사 한 줄이 확실하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평창 모델 재조명.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8년 전 저는 평창에도 있었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경기가 중단되지 않았던 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업 발전기가 돌아가던 소리, 제설 차량이 새벽 내내 움직이던 장면, 선수촌 식당에서 김이 오르던 국물. 그때는 당연해 보였던 장면들이 지금은 비교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IOC 내부 회의가 열렸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자료에 과거 동계대회 운영 사례가 포함됐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그 안에 평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 누군가의 준비가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복도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나라 스태프 2명이 한국 보급구역 앞을 서성이다가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도시락 용기와 이름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촬영했습니다. 질문은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는가? 코리아하우스 앞 대기줄도 더 길어졌습니다. 오전 11시에 이미 한 블록을 돌았습니다. 단순한 문화체험을 위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저는 줄 끝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붕괴를 기록하던 렌즈가 이제는 대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집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위기는 비교를 만든다. 그리고 비교는 기준을 만든다. 밀라노는 여전히 문제를 수습 중이었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답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36명의 조리사, 3개의 거점, 3분 가열, 40분 지속, 22억 원. 숫자들은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밀라노의 실패만을 다루는 다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다른 철학이 충돌하는 기록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같은 올림픽이었습니다. 한쪽은 사고를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준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차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회가 중반을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밀라노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정전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위생관리 강화 지침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제가 더 많이 놓였고 경기장 전력 점검 일정이 공지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수습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습과 준비는 다른 말이라는 걸요. 선수촌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던 날 저는 일부러 같은 동선을 걸었습니다. 여권이 사라졌던 복도, 암전에 잠겼던 경기장, 차갑게 굳어있던 뷔페 라인, 그리고 한국 선수단 구역까지.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눈으로만 보고 싶었습니다. 식당 뷔페에는 여전히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서 있다가 잠시 망설이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실내는 복구가 느렸습니다. 한국 구역 복도는 여전히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용기에는 여전히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발열팩은 여전히 3분 안에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조리 스태프의 동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위기를 겪지 않은 공간이 아니라 위기를 통과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정우진과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 대회를 보면서 바꾸고 싶은 게 있느냐고요? 정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더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없었는지 돌아보고 있다고요. 이미 충분해 보이는 시스템을 두고 그는 부족한 부분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데도 점검하는 방식. 그 차이가 기준을 만듭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편집 파일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여권 6개, 120분. 정전 30분. 격리 13명. 36명의 조리사, 3개의 거점, 3분 가열, 40분 지속, 22억 원. 숫자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한쪽에는 사고의 숫자가, 다른 한쪽에는 준비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20년 넘게 찍어왔습니다. 올림픽은 늘 화려했고 늘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밀라노에서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설계, 홍보가 아니라 구조, 위기 뒤의 해명이 아니라 위기 이전의 대비. 처음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보여주기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도에서 이 숫자들 앞에서 그 생각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연출은 순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설계는 시간을 버팁니다. 비행기 이륙 직전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올림픽은 결국 누가 더 화려한가의 경쟁이 아니다. 누가 더 준비했는가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번 기록에서 세계는 하나의 기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평창 이후 한국은 단순한 참가국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의 기준이었습니다. 도난 6건, 정전 30분, 노루 13명. 같은 공간, 같은 조건이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사고를 겪었고 누군가는 대비를 증명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준비였고 순간 대응이 아니라 설계의 차이였습니다. 8년 전 평창에서 이미 한번 보여준 시스템. 그 기억이 왜 다시 거론됐는지 이제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위기는 나라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준비된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은 이 차이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